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가 확정 발표가 났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아주 귀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고요. 새만금 하면 가장 인기가 좋은 하서면 백년이 지역에 위치한 물건이고, 토지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 투자 물건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때 사람들은 이제 뭐 내가 투자 안 할 것인데 뭐 이걸 봐서 뭐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또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이걸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 유무를 떠나서 먼저 땅 보는 눈을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관심이 없는 지역일 수도 있고 뭐 관심이 없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투자 유무를 떠나서 땅 보는 눈을 키우는 게 먼저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매번 바쁘기 때문에 요 새만금 부안 지역을 매번 가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새만금 지역, 부안 지역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역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요 시장의 흐름을 아무래도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빨리 익혀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물건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익혀갈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지역 보는 눈을 키우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물건을 이렇게 봐야 된다. 해서 물건 보는 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에 관한 허와 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토지 투자자들은 이제 고수분들도 있지만 초보 투자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초보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 물건 분석을 통해서 고수들은 요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요런 거를 살펴본다. 이거를 간접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론은 이제 땅 보는 눈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보실 때는 첫 번째, 우선 입지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물건만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입지 및 주변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입지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개발 계획도를 잘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새만금이다 보니까 요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도를 살펴보면 요 북쪽에는 요게 칼라로 표시된 데가 새만금 개발지예요. 북쪽에는 이제 산업 연구 용지가 들어오고요. 우측에 있는 동측편에는 농생명 용지가 들어와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가장 중심인데 여기는 국제 협력 용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남쪽에는 관광 레저 용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컬러로 표시된 데가 이제 새만금 개발지고요. 저희는 일반 개인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는 힘들어요. 여기는 이제 국가에서 분양을 하고 기업에서 들어올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 가운데에는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인근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여기 산업연구용지 인근이었던 군산 지역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가장 이제 유망 지역은 요 관광단지 인근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이 지도 보시다시피 관광 레저 용지가 있는데 요 흑백 부분 있죠. 여기에 인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 요 백년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물건은 관광단지에서 채 1km도 한 3km 이내에 속하는 지역에 있는 물건이고요. 입지 분석을 봤을 때는 새만금의 관광 레저 용지가 개발됐을 때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금 전에 이제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도를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부안군 도시 계획을 봐야 되거든요. 부안군 도시 계획을 살펴보면 요 부안군 도시 계획 중에서 도시 공간 구조 계획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중심지 체계 구상을 해서 1도심과 2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땅을 잘 본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요 도시 계획을 잘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 도시 계획에서 공간 구조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1도심이 나와요.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빨간색, 노란색으로 다시 색칠을 해놨어요. 1도심을 보면 여기 그림에 부안읍이
하나의 도심이 되고요. 예, 살펴보시면 군청 소재지인 부안읍을 중심으로 행안면, 동진면, 계하면을 일부 포함하여 행정, 교육, 문화, 상업,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1도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중심이 나오는데 우측 그림을 보시면 하서 지역이 있고 남쪽 편에 줄포 지역이 있어요. 이 두 개 지역이 이 지역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하서 지역을 보면 하서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권 복합 휴양 레저 도시의 거점지로 특화 육성하겠다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줄포 지역 중심은 해양과 내륙의 천혜 관광 자원을 연계 극대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21세기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우선 여기를 보는 이유가 새만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만금에서 가까운 지역인 하서 지역이 이제 가장 미래 가치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 하서면 중에서도 특히 백년리 지역이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백년리 지역에 물건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는 물건은 요 하서면 중에서도 백년리에 속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요 공간구조 계획 다음에 나오는 게 요 개발축과 보존축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축 중에서는 주개발축이 있고요. 부개발축이 있어요. 그래서 주개발축과 부개발축이 둘 다 좋은데 조금 더 좋은 곳을 찾자면 아무래도 부개발축보다는 주개발축이 더 좋겠죠. 그래서 요 주개발축을 요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새만금, 하서, 부안, 김제를 연결하는 라인이 주개발축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면 요 주개발축을 중점적으로 보시되 그 중에서도 거점 입지가 되는 요 새만금은 우리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하서 지역, 부안 지역, 그 다음 김제 지역 요 라인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돈이 조금 작다, 더 소액으로 하겠다 하면 아쉽지만 주개발축보다는 부개발축인 부안에서 상서, 줄포로 이어주는 부개발축, 그 다음 두 번째 부개발축인 부안과 백산을 이어주는 부개발축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순위는 요 새만금, 하서, 부안, 김제를 이어주는 주개발축이 1순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부개발축 중에서도 요 도심과 지역 중심을 이어주는 부개발축, 요 부안에서 상서, 줄포를 이어주는 데가 두 번째 투자 유망 지역. 세 번째가 이제 부안에서 백산으로 연결되는 요 부개발축이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 이제 가장 1순위인 요 하서면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물건지의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보면 여기 남북 일축 도로가 새만금 이제 방조제거든요. 이 방조제는 이미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이축 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에요. 요 남북 이축 도로는 2023년까지 개발 예정이고요. 2023년에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2023년 8월에 2023 세계 잼버리가 여기 새만금 지역 중에서도 하서면 가까운 관광단지에서 이제 잼버리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났던 공항이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로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서 2023년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2023년에 요 백년리 지역은 당연히 집가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 부안군 지도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수혜의 지역은 백년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리를 재어 보니까 요 물건에서부터 직경거리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까지는 약 1.3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잼버리 장까지는 약 2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새만금 홍보관까지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는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다. 주요 지역까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지 않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서류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이 서류를 확인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서류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거든요.
제가 보시기 좋게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제일 첫 번째,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년리에 이제 집원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공개된 동영상이기 때문에 가려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지번이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있는 땅과 이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번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면적을 확인하시는데 면적을 보면 81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0.3025를 곱해주면 평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45.025평이 되고요. 여기서 보통 실무에서는 반올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45평이다. 약 245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5번에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지역지구 등 해서 여기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자연취락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라는 거는 이제 밭농사를 하는 땅이라는 것이고, 요거는 내가 나중에 향후에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 용도지역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얼마나 좋냐가 좋은 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6번을 보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규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투자를 하신 후에 가축을 기를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오히려 가축을 못 기르게 하기 때문에 뭐 냄새라든지 악취 요런 거라든지 또 요런 좀 가축 사육을 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없으면 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는 더 좋은 규제지 않냐 이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가축을 기를 사람이 땅을 보는데 요런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있다면 안 좋은 땅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지적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 지적도를 살펴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형상을 살펴봐야 되는데, 땅 모양은 네모난 모양일수록 좋아요. 직사각형이라든지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답과수원 같은 일반적인 농지나 그 다음에 산지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땅이 잘 없어요. 그런데 모양이 네모난 모양에 가깝다. 이러면 좋고요. 뾰족하게 생겼다든지 자루 모양이다. 이러면 조금 더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지목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지목이 전이었죠. 전은 전답 과수원을 합쳐서 농지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하면 산지법의 규제를 받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목이 전이었으니까 농지법의 규제를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이제 농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농지 투자에 관해서 또 올려놨던 동영상이 있거든요. 요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 옛날 명칭으로는 상대농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기에 괜찮은 농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서류를 보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지역은 요거 투자하기에 괜찮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순서대로 순위별로 매겨놨는데, 여기 1번, 2번까지는 굉장히 좋고요. 3번부터도 이제 조금 중고수가 되면 좀 살펴보면 좋은 거. 요 X 표시를 해놓은 보존녹지지역은 투자하기에 안 좋은 땅, 보존관리지역도 투자하기 안 좋은 땅, 농림지역도 투자하기 안 좋은 땅,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투자하기에는 나쁜 땅인 거예요. 이번에 살펴보는 물건은 계획관리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치가 높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건폐율 용적률 해서 40%라는 거는 요 땅의 이제 바닥 면적을 땅의 40%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라는 거는 전체 건물을 지었을 때 100%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도 이제 요 용도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 유튜브 보시면 땅나무 TV 검색하시면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층수 제한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조건이 맞다면,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뭐 원룸이라든지 빌라 이런 것도 조건이 맞으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조건이 맞으면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종 근생, 2종 근생, 쉽게 말해서 이제 상가라든지 음식점, 식당 이런 것들이 건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여기 살펴보시면 관리지역 중에서도 가장 건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땅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미래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안군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살펴보면 10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컨셉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땅에 무엇을 하면 좋겠다. 그냥 내가 가서 초보분들은 땅에 가서 현장에 가서 느낌이 좋으면 좋은 땅이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세하게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이면 조금 전에 이제 요 표와 이제 건폐율과 여기 용적률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개발이 될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축 가능한 종목이 단독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조건이 맞았을 때는 건축 가능한 게 요 다세대 주택이니까 여기 이제 단독주택은 원룸이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룸, 그 다음에 빌라,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이제 술을 팔 수 있는 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술을 팔지 못하는 음식점, 뭐 대표적인 게 카페 같은 게 있겠죠. 베이커리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고나 주유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4층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 지역은 나중에 그 지역이 발전하다 보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바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미래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높이지 않은 4층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지역을 살펴봤을 때 향후 이런 주택, 원룸, 빌라, 음식점, 판매, 영업점 등이 가능한데 요거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은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년 이상이 지나야지 이런 이제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실수요자들이 등장을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내가 매각을 하고 싶다 하면 아무래도 투자용으로 보셔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이 땅을 매입한다면 2, 3년 뒤에 매각을 할 때는 투자자한테 다시 매각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이 지났을 때는 이제 실수요자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이 도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도로는 우리가 이 도로를 살펴볼 때 어떤 기준으로 도로를 살펴봐야 되냐?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4m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땅과 도로가 접한 면의 길이가 2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4m로 하는 이유는 차량 2대가 통행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차량과 보행자 2명이 통행이 가능한 넓이를 4m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보통 0.6m, 차량은 1.8m. 그래서 차량 2대가 통행이 가능하거나 차량 1대 플러스 보행자 2명이 가능한 넓이를 4m로 보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4m가 안 되는 도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축을 많이 하죠.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선 후퇴 이렇게 해서 예외사항을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가 4m가 안 된다 하면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2m 후퇴를 하고요. 또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2m 후퇴를 해서 위에 있는 땅도 요만큼 진한 녹색만큼 건축이 가능하고 아래에 있는 땅도 진한 녹색만큼 건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를 위해서 도로폭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는 땅이고 요 녹색 진한 면만큼만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실 때는 이왕이면 도로폭이 4m 이상이면 좋으나 4m가 안 된다면 건축선 후퇴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도상에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이 도로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등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소유자가 개인이면 이제 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토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땅 같은 경우에 도로 소유자를 찾아보니까 지목은 우선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소유자를 살펴보니까 개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살펴보실 때는 도로 폭이 4m가 되는지 아닌지, 그래서 살펴보니까 도로 폭은 이제 4m가 됐었어요. 그리고 접합면의 길이도 33m, 그러니까 2m 이상이면 되는데 충족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장 유무도 살펴보니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지목도 도로가 맞았는데, 문제는 요 개인 공도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도로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도로였어요. 그러면 이제 관습법상의 도로인지 아니라면 이 개인으로부터 도로 이제 땅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도로다 보니까 간습법상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용 승낙서 동의 없이도 도로로 사용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었고, 도로 조건은 이제 내가 진입로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지 형상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공개된 영상이기 때문에 요 도로 형태 및 이제 땅의 모양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림으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의 245평이에요. 그러면 245평 중에 1층 바닥 면적은 최대 40%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8평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편의점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0평 정도, 조금 식당 같은 경우에 넓게 짓고 싶다면 한 40에서 50평. 그러면 요 땅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요 절반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오른쪽 왼쪽 해서 충분히 이거 절반으로 해도 40평 이상을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98평을 지을 수가 있고, 4층까지 올렸을 때 전체 면적은 245평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모양도 굉장히 이제 좋은 편이고, 도로도 이렇게 길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A급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용도 지역도 살펴보고, 건축법상 진입로가 문제없는지 살펴보고, 땅 모양도 괜찮다 하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근저당 설정 및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요 근저당 설정 및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토지 및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이 들어올 때 건물이 없다 하면 이제 은행에서는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요런 거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잔금 전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해 준다는 특약을 조건으로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 전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달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매도인이 잔금 전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해소를 안 하게 되면, 해지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인 배액 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투자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약을 걸면 큰 문제가 없다. 단 돈을 입금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와 상담을 해서 돈 입금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보고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해주는 조건에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어떤 절차로 많이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인데 5천만 원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 하면 내가 만약에 계약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에 대해서 근저당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이제 남은 잔금이 9천만 원인데 은행에 이제 5천만 원을 입금을 하고,
4천만 원을 이제 매도인에게 입금을 하면 안전하게 근저당권이 해지가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내가 지주에게 뭐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제 9천만 원을 입금하면 지주가 그 은행에 4천만 원을 5천만 원을 입금해서 근저당을 해지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는 내가 9천만 원을 전부 그냥 법무사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사에서 근저당을 해지하면서 대부분은 대출이 있을 때 은행 전용 법무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에서 근저당 말소하는데 5천만 원을 입금을 하고요. 그럼 지주에게 남은 금액 4천만 원을 입금하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땅을 사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걸로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끼고 이렇게 같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권리 분석이 끝난 후에는 이제 시세 파악을 하게 됩니다. 요 권리 분석 시세 파악은 순서는 바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순서대로 합니다. 시세 파악을 하실 때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편인데요. 여기 밸류맵이라는 어플이라든지 사이트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땅들이 거래가 되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맵 사이트를 통해서 전북 부안구 하서면 백년리의 땅을 살펴보니까 2009년에 27만 원에 거래가 된 게 있고요. 요 갈색이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같은 용도 지역을 살펴보셔야 돼요. 요 녹색은 농민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갈색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도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도로가 있는 땅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27만 원에 거래된 게 있는데 2009년도고요. 2017년도에는 47만 원에 거래가 된 게 있고요. 또 2017년에 33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 요거는 맹지인데도 2010년도에 64만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비교하면 요게 조금 비싸게 거래됐구나 이래 알 수가 있는데 요 밸류맵을 통해서는 이게 이제 100% 다 실거래가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내가 시세 파악을 요 사이트를 통해서 100% 시세 파악을 할 수 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 사항이고 요거를 맹신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땅나무 이제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 가면 요 하서면 백년리의 실거래가 파일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참고하시면 요 밸류맵 같은 경우에는 어디 땅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누락되는 물건은 없지만 어느 지번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보완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서면 백년리 계획관리지역, 우리 여기 보실 때 지목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서면 백년리의 계획관리지역 땅들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는 몇 평짜리 땅이 거래가 잘 되더라. 그 다음에 평당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 이렇게 살펴보니까 최고가는 135만원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내려와서 보면 이제 60만원에서부터 90만원까지도 거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이 정도 가격이면 그런대로 최고가는 아니구나. 물건이 굉장히 좋으면 최고가로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물건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물건이 이제 아주 좋은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쓸만하다 했을 때는 요 최고가보다는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라인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분석을 해보면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우선 하서면 백년리는 새만금 관광단지에서 가까이 있으며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그 다음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서 가까이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2023년도에 잼버리가 개최가 되면 3km에서 5km 이내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향후 미래 가치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현재 가치를 보면 주변 아까 이제 시세를 보셨다시피 130만 원에서부터 뭐 63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어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평당 4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다. 단 도로가 이제 사도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최악의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거는 이제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공짜로 해주는 사람 잘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시세에서 주변 시세 대비 조금 절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48만 원 정도면 주변 시세 대비도 저렴하고, 뭐 여기서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도로는 사도이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고, 그리고 미래 가치도 높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수요자보다는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지역의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뭐 원룸을 지어서 임대를 놔야지, 이런 거에는 아직은 맞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2023년 세계 잼버리가 개최됐을 때 그거에 맞춰서 매도하는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금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 땅은 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상 투자금이 오버되거나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투자금 분석을 할 때는 우선 면적을 봐야 되죠. 245평입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이 48만 원이니까 전체 가격은 1억 1760만 원이고요. 대출이 53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또 취득록세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3.4%지만 법무부까지 포함하면 약 4%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농지가 아니다 하면 이제 5%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전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지죠. 전이었단 말이에요. 지목이. 그러면 4%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약 470만 원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 취득세, 부동산 수수료, 대출 이자, 대출금 등은 조금 변동될 수도 있다.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수수료 같은 경우는 0.9%로 우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1억 1700에서 대출금 5300만 원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수수료를 더했을 때 약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금리가 이제 대출금리가 4.5%로 계산했을 때 연이자는 238만 5천원, 월이자는 19만 8,750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1년치 투자금으로 봤을 때는 7,200만 원대, 2년치 투자금을 봤을 때는 한 7,400~500만 원대가 나오겠죠. 그럼 나는 이제 뭐 이 땅을 2년을 투자하고 싶다, 혹은 3년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 이제 실제 투자금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초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땅만 좋으면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향후에 이제 팔 때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금액에 팔더라도 세금이 작게 나와야지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2018년 세율표거든요. 예. 세율표를 살펴보시면 6%에서 42%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양도세는. 근데 저는 최소 이제 세금을 24% 이내로 낮춰야지 그래도 내가 조금 세금을 내고 조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온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세율이 24% 이내 구간으로 좀 맞출 수 있어야 세금이 좀 작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이 땅을 현재 얼마에 사서 미래에 얼마에 팔 것이다. 그래, 그 위에는 세금이 이렇게 24% 이내에 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을 보기 전에 우선 이번에 있었던 이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가 확정이 났습니다. 2019년 1월 29일 날, 그리고 2018년 11월 29일 날 새만금 세계 잼버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고요. 그다음 2018년 10월 31일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을 했고, 2018년 12월 7일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으로 청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법부터 이제 좀 살펴보시면,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성공개체 토대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018년 11월 29일 뉴스고요. 과거에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여수 엑스포가 열렸죠. 그래서 여기 특별법이 제정이 그 여수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로 인해서 2008년 3월에 그리고 2018년에는 평창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2012년 1월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잼버리도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 5년 전에 미리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을 조기 개발할 수 있는 조기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법이 2018년 11월 29일 날 통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조기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월 29일 날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잼버리 이전인 2023년 6월까지 여기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위치는 새만금 지역입니다. 시행기간은 국토교통부고요. 이제 이로써 새만금은 국제공항, 철도, 신항만, 트라이포트가 구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부가 물류 중심지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50년 수건에 전북의 하늘길이 열린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해서 이거는 이제 전라북도 포스팅에서 제가 자료를 따왔거든요. 이제 새만금 개발이 더욱 빨라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023년 세계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까지 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땅값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적게 오를 수도 있지만 오름에 있어서는 틀림없다.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같은 불경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우선은 여기 매매가가 약 1억 원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2억 원대에 팔 거를 계산해서 공동명의를 하시는 게 절세하실 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2명 내지 3명 공동명의를 해야지 투자하실 때 나중에 절세 전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향후 이제 지가 상승이 조금 많이 올랐다. 그러면 필지 분할을 하는 것도 분할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출구 전략을 보시면 2023년에 잼버리가 열리기 때문에 2022년에서 2023년쯤에 이 잼버리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모일 거단 말이에요. 이게 2012년 여수 엑스포 때도 2011년, 2012년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때는 2017년, 18년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새만금도 2023년에 잼버리에 맞춰서 2022년에서 2023년쯤에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래 된다면 나는 2명에서 3명 공동 명의로 들어갔을 때 수익률도 높이고 절세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23년 이후에 매도를 한다면 더 가격이 오른 후에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매도를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3명에서 4명 공동 명의를 해야지 더 효율적인 절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전략도 있겠죠. 두 필지 분할도 가능하고 공동 명의는 너무 많이 안 된다 하면 내가 2명 혹은 3명 명의로 하고요. 2022년에서 23년쯤에 분할을 해서 한 필지는 미리 매각을 하고 또 한 필지는 2023년 이후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지가 오를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필지는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전략, 한 필지는 실수요자에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보셔도 괜찮은 땅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땅나무 부동산 이제 여기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땅나무 부동산에서는 네이버에서 카페도 운영 중이거든요. 요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번 매물이 아니더라도 좋은 매물을 많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 좋은 정보도 많이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 땅나무 검색하셔가지고 요 카페 가입까지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